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야망은 산산이 부쉈다. 2. 치명적인 핵 누출. 3. 카이스트의 놀라운 성공.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14년 9월, 일본 정부는 야심찬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로봇혁명 실현회의. 거창한 이름을 가진 이 회의체에는 수많은 기업 대표와 지자체, 수장들이 포함되었고, 이들과 몇 차례 대충 회의를 한 일본 정부는 곧 로봇 신전략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 약 1조 900억을 들여 로봇 산업 특구를 만들고 제조업 분야 로봇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이 프로젝트의 결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렇게 로봇 산업에 돈을 쏟아부으며 키우려는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사고 현장에 로봇을 투입해 현장을 촬영하고 방사선량을 측정하거나 위험 밸브를 잠글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로봇 신전략을 발표하고 야심차게 로봇 산업을 키우던 2015년 미 국방부 방위부 등 연구기구가 주최한 제 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산업용 로봇으로 크게 앞서 있던 자신들이 1위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1위는 생각지도 못한 한국팀이 차지했습니다. 2015년 제 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한국 카이스트가 만든 후보였던 것입니다. 24개 팀이 겨룬 이 대회에 일본은 팀을 3개나 내보냈는데도 10위에 머물렀고 당시 일본 정부는 이 결과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이 대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재해 현장에 들여보낼 휴먼 로봇을 목표로 만든 대회였는데 1위를 그만 한국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가 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간형 로봇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11년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일본은 건물 내부에 로봇을 투입하기는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원격 로봇 한 쌍을 파괴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건물에 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들어보낸 게 미국 아이로봇사의 군사 로봇 팩보트입니다. 도쿄전력은 다량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어 직원들이 들어가기 위험한 건물 내부의 상태를 데이터로 제공받기 위해 팩봇을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 현장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팩봇은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하고 공장의 제3원자로 건물에 들어가 방사선과 온도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도쿄전력이 발표한 사진을 보면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2개의 문 중 2번째를 조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로봇이 건물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얼마 전 유클라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로멜라 로봇 연구소장인 데니스 홍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 들어갔었던 당시의 목격담을 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를 냈을 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진입이 필요했지만 방사능의 위험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데니스 홍을 비롯해 몇 명의 과학자를 추천해 원자로 진입 임무를 맡겼습니다. 데니스 홍은 당시 이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갔다. 정말 무시무시했다. 삐삐같이 생긴 방사능 측정 장치가 있는데 삐삐 소리가 나면 놀라서 스톱하고 가다가 또 삐삐하면 스톱하고 엄청나게 무서웠다. 당시 데니스 홍과 과학자들은 현장에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군사용 로봇 팩봇을 원전에 투입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로봇의 임무는 사고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보는 것이었지만 로봇이 들어가 카메라를 돌리니 갑자기 화면에 흰색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 안에 있는 센서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독했던지 로봇에 부착한 전자회로를 순식간에 죽이 정도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돌려봤지만 마찬가지로 화면은 다 꺼져버렸고 결국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후쿠시마에 투입된 로봇은 망가졌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에서도 방사능 유출이 심한 곳에서는 현장 장비가 기능을 못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 사고 현장에 투입된 로봇들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미국산 로봇 및 일본산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에서
동신이 두절된 채 지금까지 미아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2011년 당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는 14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치고 냉각 시스템이 손상되어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 이후에는 원자로 건물 3곳이 손상됐고 주변으로 방사능 오염을 확산시켰는데요. 일본은 로봇을 투입해서라도 현장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지만 방사능 앞에선 로봇도 속수무책이라는 무기력함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5년 도쿄전력은 다시 최초로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경납용기 내부에 배명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디로 샜는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도 투입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로봇에 대한 대중의 환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가장 여실히 보여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실패는 전 세계 로봇 공학자 모두에게 낭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퍼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재난구조 로봇 경진 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휴보가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도쿄전력은 여전히 원자로 내부의 오염 상태와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료 파편의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저런 로봇을 투입해보고 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배명 로봇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빙어형 로봇을 투입했으나 소득이 없었고 나중에는 청소 로봇까지 투입했지만 탐사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후쿠시마는 거의 로봇 공동묘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쿄전력은 폐로 안에서 고장나버린 로봇 회수를 포기하고 원격 조작용 케이블까지 절단해버렸습니다. 청소 로봇의 실패로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투입한 전가령 로봇은 진입조차 하지 못해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청소 로봇이 손상된 원인 역시 고준위 방사선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봇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량계가 달려있지 않았지만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자력 2호기 원자로의 경납용기 내의 방사선량은 530Hz에서 최고 유가형 SV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1, 2, 3호기에서 관찰된 방사선량 중 최대치였습니다. 한꺼번에 710V 정도의 방사선을 전신에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하는데 650V였다면 인간은 30초도 채 견디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방사선량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방사선량은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왜 이렇게 방사선에 취약한 것일까요? 그것은 방사선이 반도체 장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극한 작업 로봇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전 투입 로봇의 작업은 인간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무선 통신에 의해 일일이 원격으로 조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준위 방사선이 무선 센서를 손상시키면 오작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원자로는 무선 통신에 장애를 주는 두꺼운 차단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금만 잘못돼도 로봇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작업용 로봇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본이 사고 즉시 로봇을 투입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지만 실은 로봇은 있었으며 원격 조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발생 이튿날 최첨단 로봇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조종 인력의 부족 때문에 오랫동안 대기 상태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제 로봇을 만들겠다고 호언해왔는데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일본보다 치고 나가 시장을 선점한 한국은 지금 삼성과 LG, 현대차까지 가세의 로봇 개발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은 8,600억 원 규모로 성장해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주요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운동 보조 웨어러블 로봇 잼스를 시작으로 서비스 로봇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고 LG는 바리스타봇 가이드봇 등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 산업용 로봇에 관심이 많은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을 기아 광명 공장에 투입돼 공장 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과감한 M&A와 한국 특유의 섬세함으로 이미 로봇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이루어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인 요구에 따른 고부가치 선박 기술에서도 한국이 선두를 달리며 앞으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아 보였는데요.
한국을 잡기 위해 중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덕분에 침체기를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한국-조선 위기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이러한 사태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기에 한국-조선 산업 구조를 진화시켜 모략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2위와 3위의 음모에 맞서 세계 1위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조선이 드디어 흑자 전환에 돌입했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조선 지주사이자 세계 1위 조선기업인 한국조선해양이 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88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출은 4조 2,644억 원으로 작년 대비 19.9% 증가하고 순이익은 3,159억 원으로 65% 늘어났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내도 산업 슈퍼사이클의 수주가 크게 늘었고 올 2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됐다며 원가 절감, 공정 효율화, 환율 상승 등의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역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수익성이 높은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수주 증가와 고환 유원 하가치 하락 효과로 한국조선업계의 전체의 매출이 급증하며 흑자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건데요.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히려 한국조선업계에는 호재로 작용됐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막힌 유럽 국가들이 새로운 천연가스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LNG선 수요가 폭증하면서 선박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었으며, 거기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최대 규모의 가스관인 노드스트림을 자신들의 손으로 파괴해버려 LNG선 수요는 수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상사는 지난달 총 92척의 LNG선을 수주했고,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도 79척에 달하는 LNG선을 수주했었습니다. 전 세계 LNG선의 80-90%를 한국에서 수주하며 사실상 한국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의 갑작스러운 부활은 환경규제 정책 덕분이라고 엄경화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조선업종 애널리스트 엄경화 연구위원은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조선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인 탈탄소 정책 기조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해운 업계는 배에 최대한 적게 투자해서 이익을 취하는 게 최선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싼 인건비로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중국 조선사들이 세계 선박 수주를 모두 쓸어가 버리며 세계 1위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각국에서 탈탄소 정책을 필두로 한 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됐는데요. 선박이 배출하는 공해물질의 양에 따라 입항할 수 있는 항구가 제한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높더라도 공해물질 배출량을 줄여 영업비용이 적게 드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의 특기인 LNG선이 친환경 선박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다시금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LNG선은 이중 연료 체계를 통해 일반 선박보다 훨씬 친환경적인 선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수송할 때 어쩔 수 없이 5% 정도의 가스가 셀 수밖에 없는데 이 새는 가스를 잡아서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덕분에 LNG선이 기존 선박보다 공해물질 배출량이 훨씬 적어지면서 친환경 선박으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술에 있어 선두를 달리고 있었기에 한국으로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연료 체계를 갖춘 선박의 수주 비율이 한국이 작년이 70%, 올해가 80%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작년에 20%밖에 되지 않았었고 올해도 한참 못 미치는 5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친환경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한국으로 LNG선 주문을 끝을 모르고 밀려들고만 있습니다. 엄경화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선박 건조 도크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어 한국 조선의 적자 문제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요. 정말로 올해 3분기 한국 조선사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가 끊기지 않고 이어나가며 2위인 중국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한국 조선업 전반의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창양 산업장관은 제1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조선산업이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는 캐시카우 수익 창출원가 될 것으로 본다. 거의 전세계 시장을 압도하는 친환경 선박의 국산 기자재 탑재율을 60-80% 수준에서 앞으로 90% 수준으로 크게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조선업에서 중국, 일본과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부적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가 지속하는 등
구조적 문제도 있다. 경쟁력 확보와 고용 부족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내국인 생산 인력도 연간 3천여 명 이상 추가 양성할 것이다. 특별 연장 근로 가용 기간도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한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가장 큰 접전거리였던 인력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한국조선업은 당분간 순항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한국이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는 나라가 양옆에 나란히 붙어있죠. 바로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보다 사이가 좋지 않은 두 국가이지만 한 목소리를 내며 공동전선을 펼치고 있는 분야가 있으니 다름 아닌 선박에 대한 글로벌 환경 규제입니다. 유엔산하 국제사기구에 의해 2024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해 부담금이 매겨지게 될 예정인데요. 현재 이 부담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인데 중국과 일본이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 대세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부담금의 차등을 두고 기준에 맞추어 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예측 가능성이 높아 유럽연합과 미국,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단순히 연료 종류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선박의 에너지 효율성, 환경 효율성 자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훨씬 복잡한 책정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선사에 더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구형 선박을 신형 친환경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이 이러한 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제환경 규제를 자국의 조선업 육성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통해 판 전체를 뒤흔들고 한국에 빼앗긴 고부가치 선박 시장의 주도권을 빼앗아 오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현재 전세계 고부가치 선박 10척 중 8척은 한국에서 건조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의 환경규제 전략은 오히려 한국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뜯어보면 이 전략의 무서움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환경부담금 책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 전 세계 선사들의 부담이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두 국가의 공통점이 있으니 두 국가 모두 선사들의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율이 100%에 가까울 정도로 자국의 조선소에서만 배를 만들어 쓴다는 것이죠. 두 국가의 전체 수주량에서 자국에서 발주하는 비중이 30-40%에 달하지만 한국은 10%에 불과합니다. 자국 발주 비율이 100%라는 것은 환경규제로 자국 선사가 배를 사야 하는 일이 생겨도 그 이익이 철저하게 자국으로 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력한 환경 규제 도입은 결국 전체적인 비용 증가로 한국 조선소의 악재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과 일본의 조선소는 오히려 만들 배가 늘어나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둘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해 역전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한국도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 조선업계는 오히려 정면 돌파를 선택한 듯합니다. 지난 27일 전남 모포시 남항에서 친환경 선박 연구지원 인프라 착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환경 규제에 대비한 연구시설 구축으로 친환경 기술 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도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에 심려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유럽에서 열린 친환경 선박 기술 컨퍼런스에서 친환경 장비인 축발전 GSG와 공기윤활 시스템 LG 조합에 대한 성능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선박 대비 5%의 연료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축발전기를 통해 공해물질 배출량도 대폭 줄이는 게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차세대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개발에 나섰는데요. 지난 6월 미국 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연료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설계에 대한 기본 인증 AIP를 획득 후 지난달에는 한국 선급 KR에서도 암모니아 운송 추진 가스 운반선 VLGC에 대한 개념 설계 기술을 인증받았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도 지난해 업계 최초로 친환경 암모니아 연료 공급 시스템에 대한 개념 설계 인증을 획득했으며 대우조선해양도 영국과 프랑스 선급으로부터 암모니아 이중 연료 초대 역류 조선 VC와 암모니아 전용 운반선에 대한 기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규제로 인해 전 세계에서 발생할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를 압도적인 기술 격차를 통해 선점해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자국 수요로 조선업 역량을 키우겠다면 나머지 전부를 한국이 집어삼키겠다는 전략인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로비 공세로 환경 규제가 두 국가의 뜻대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한국이 선택한 전공법에 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고난의 시기를 딛고 한국 조선업이 부활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세계 최강의 전투기 보유국인 미국에서 현재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군사전략 싱크탱크의 놀라운 분석 결과가 나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 바 있었는데요. 심지어 해당 싱크탱크는 향후 KF-21이 한국 공군에 전력화됐을 때 얼마나 주변국들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시스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사이에선 한국이 향후 400대의 KF-21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각국의 국제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예견하게 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매체들에서 2030년대 이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의 배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만약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군사적 대립이 생길 시 이전까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는 점이었는데요. KF-21 수백여 대가 베이징 상공에 뜨기만 해도 역대급 뱅스펙을 자랑하는 중국의 일대의 방공망을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후부터는 현무 미사일과 미국의 전략폭격기 등으로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주요 군사시설들을 괴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싱크탱크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신들에서조차 KF-21의 능력을 매우 높이 사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현재까지 나온 모든 KF-21의 시기대 아르스트라 불리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르스트라 합은 위협 표적을 신속하게 탑지 추적하고 적외선 영상 정보를 파일럿에게 제공하는 경량화된 적외선 센서를 뜻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아르스트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서 기존 레이더가 탑재해내지 못하는 영역에 물체를 확인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능은 실전에서는 전파 방사 통제 상황에서 전투기가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고 적에게 최대한 노출되지 않고서 적기를 파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또한 적의 RWR 장치에도 걸리지 않고 ECM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일정 거리 이내에서 다른 레이더보다 더욱 정밀하게 적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아르스트 기술력이 무려 수십 년 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던 구식 기술력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 있는 압도적 성능의 아르스트가 왜 지금까지 각광을 받지 못했으며 과거에 나온 기술력을 탑재한 KF-22 현재 다시금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현재 세계 각국의 전투기 기술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텔스 기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스텔스기는 적군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첨단 소재가 적용된 비행기로서 주로 적의 진영에서 은밀한 공습이나 탐색을 하는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텔스기가 적에게 포착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적군이 쏘는 레이더 주파를 스텔스기에 사용된 RAM 도르나 스텔스기 구조로 제작된 레스 구조로서 전파를 완벽하게 상쇄시키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최근 이처럼 완벽하고 은밀한 기동으로 공중전의 게임 체인저인 줄로만 알았던 스텔스기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텔스기에서 발생하는 엔진열과 비행 중 발생하는 열에너지까지 모두 상쇄시킬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가 없다라는 것이었는데요. 모든 물체는 열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뜨거울수록 높은 열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아르스트는 이러한 열에너지의 파장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보완된 장치이죠.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전투기의 경우 당연하게도 엄청난 얼에너지를 방출할 수밖에 없고 특히 공중에 있을 경우에는 차가운 대기로 인해 더욱 쉽게 답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찍이 미군은 아르스트 기능을 F-101, F-102, F-106 등의 항공기에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개발 초기 단계였던 아르스트의 기술력으론 겨우 수킬로미터를 답색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먼 거리의 정보를 탑재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레이더 기술력의 발전으로 인해 이 아르스트는 역사 속으로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미국의 레이더 기술력이 폭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미국은 완전히 아르스트 기술력을 버리고 레이더 기술력에 집중을 한 결과 현재 미국의 F-15, F-16, FA-18 등 4세대 전투기에서는 아르스트를 채택하지 않고 모두 강력한 레이더로 무장해 전장을 지배해 나갈 수 있게 되었죠. 이와는 달리 1970년대 스텔스 기술력이 미국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졌던 소련은 아르스트 기술력에 더욱 매진을 하게 되고 이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미그 29, 수 27 등의 기본으로 장착했지만 이 당시에도
역시 미국의 첨단 레이더에 비해 성능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의 등장으로 인해 아르스트 기술력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는데요. 스텔스기는 레이더, 적외선, 육안 등의 시스템으로부터 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가장 최우선적 고려사항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레이더, 저피감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출력 엔진을 활용하고 있는 스텔스기 역시 엄청난 엔진 열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어렵고 또한 막강한 출력으로 인해 비행 중 발생하는 열에너지까지 상당해 결국 열에너지의 파장을 탐색하는 아르스트에게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초기 미국과 소련이 채택했던 아르스트 기술력의 경우 탑색거리가 수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센서, 기술력 등의 발달로 인해 무려 100km 거리에 있는 전투기까지 감지해낼 수 있도록 개발돼 현재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 있는 핵심 기술로서 급부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간 적국의 스텔스기를 찾아낼 기술력이 없었던 다수의 국가대선 이런 열에너지를 탐지할 수 있는 아르스트 기능을 보유한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혈하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이 아르스트 기능을 탑재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F-35를 44km 거리에서 포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서로 레이더를 포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르스트 기술력이 공중전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게 해준다는 분석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기술력을 버렸던 미국조차도 최근 부랴부랴 아르스트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전투기에 추가적으로 탑재하고 있을 정도이 현재 아르스트 기술력이 얼마만큼 각광을 받고 있는지 매우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현재 KF-21이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KF-21에 탑재된 아르스트 기술력이 TGP와 연동되어 광학적으로 더욱 진보되고 이사레이더와 더불어 항공기의 모든 시스템과 상호 보완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KF-21의 원거리 교전과 근거리 교전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중국이 KF-21의 부족한 무장 탑재량과 떨어지는 스텔스 성능을 조롱하며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의 육종한 덩치로 인한 무장 탑재량을 자랑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수많은 외신들에서 이미 노출되었다시피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는 그 육종한 덩치에 걸맞지 않게 엔진 기술력이 처참할 정도로 떨어져 교전 시 부족한 전투기의 추진력을 내기 위해 애프터버너를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아르스트를 탑재한 KF-21의 답지거리에 손쉽게 포착되기 때문에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스텔스 기능은 이미 완벽하게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공중전에서 무장 탑재량을 포기하지 못하는 육종한 덩치 역시 기동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2028년까지 우선 40대의 이 아르스트 기술력을 탑재한 전투기 배치로 시작해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도합 120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심지어 향후 수출 실적이 늘어날 시 양산 단가는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우리 공군은 향후 수백 대 이상의 추가 양산의 의지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는 현재 아르스트와 기술력과 더불어 향후 KF-21이 4.5세대 전투기를 넣어 단숨에 5세대나 6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치들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신소재는 미국도 기술 난이도가 너무 높아 양선을 포기해버렸던 기술력이기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르스트 기능이 아무리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신의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뉠 정도로 첨단 전투기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스텔스 기술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전투기의 성능이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전 세계의 군사 열강들에선 전투기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스텔스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텔스 소재를 기존 전투기에 접목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이 때문에 현대의 공중전도 스텔스 전투기에 맞서는 무기체계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텔스 전투기를 공격하는 미사일은 주로 레이저 유도 미사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유도 미사일은 레이저를 표적에 비췄을 때 빛이 표적 표면에서 상관되기 때문에 이때 되돌아오는 광원의 양을 이용해 미사일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들을 상대로 아르스트와 더불어 매우 효과적인 공략법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TGP인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저, 광을 완전히 흡수하는 기체 표면을 구현한다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유도하는 산관광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기술을 얼마 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해낸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공개한 영상 사진을 살펴보면 기존 소재의 물체는 빨간색으로 선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한국이 개발한 소재가 적용된 물체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방사 신호를 저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스텔스기를 공격하는 미사일은 물체 표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감지해 표적을 추적하는데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소재는 마이크로 나노 금속 구조를 활용해 표적에서 방출되는 특정 적외선 분광을 최대한 억제하고 검출기에서 탐지되는 신호를 대쪽 줄일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국내 연구진이 공개한 IR 적외선 탐지기 사진을 보면 소재 적용이 안 된 물체는 흰색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신소재가 적용된 물체는 이와 같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 검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는 앞서 언급한 아르스트에게 발각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기도 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실상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소는 모든 적의 유도 무기를 무력화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 적이 보유한 반스텔스 탐지 장비에는 탈지되지 않으면서도 검출되는 신호가 극히 미약해 미사일 조준이 완전히 불가능해져 오직 유관만으로 포착해 기체에 탑재된 기관포만으로 KF-21을 상대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가 KF-21의 양산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시 현존하는 탐지 장비로는 KF-21을 상대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그간 한국의 KF-21을 폄하하기 바빴던 나라들에서 극도의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언급한 중국은 물론이고 최근 영국과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하며 4.5세대에 불과한 한국의 KF-21은 향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던 일본에서도 엄청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국들의 노골적인 압박과 조롱 속에서도 오직 자주국방이라는 일념 하나로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추구해온 우리 기술진들 덕분에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어번이었던 자주국방이 점차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